네,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와 통합 비례정당을 선택하면서 정치권의 위성정당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게임 체인저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준연동형제로 가겠다. 하지만 여당의 반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뭐 이틀째 논란이다 보니까 어제도 한 번 더 위성정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갈등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연동형을 선택했는데 뭐 예, 불가피한 대응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원로들 유인태, 김부겸 같은 원로들 81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낸 거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이 예. 압력을 수용하는 또는 굴복하는 형태로 연동형을 수용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민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5일에 이 대표가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 어떤 표정이나 사과 이런 거에 특별한 의미를 좀 분석을 하셨던데요. 이제 그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사과에서 표정이 어둡고 그다음에 예, 네 번이나 사과를 했잖아요. 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어떤 문제가 풀렸다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강요 또는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내용은 예. 연동 원치는 않지만 연동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내 의지라기보다는 예. 뭔가 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게 좀 담겨 있었다. 어, 이게 또 약간 새로운 해석을 해주셔서요. 예. 이번 선거제 결정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1인 체제 사당화 이게 공고해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결정을 이 대표가 쥐고 한 거니까 근데 반면에 민 대표께서는 이제 이게 사당화 기세가 꺾이는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좀 보고 지금까지는 계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 네, 막는데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사당화가 불가피하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병립형을 추진했을 텐데 네, 불가피하게 연동형을 받아들일 때는 소수 정당 또는 그 민주당 내에 8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력 일부를 떼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독주 체제에서 연동형을 받아들이면서 한 제가 볼 때는 30%이 정도는 소수 정당 81명의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네. 형태였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 대권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대권이 만약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재명 사당화를 하면서 폭넓은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했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외의 반발이 너무 심한 조건에서 대권에 필요한 반윤석열 또는 반국민의힘 연합전선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81명 국회의원도 그렇고 소수정당도 그렇고 만약에 연동형을 받지 않으면 대선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권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양보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더 이제 총선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의 예, 어떤 예. 이제 그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면은 애초에 이제 병립형으로 뭐 당원 투표하겠다. 그리고 당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병립형 회기 주장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흘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애초부터 병립형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뭔가 약간 고민을 하는 모양새만 좀 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건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마지막까지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내외의 압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연동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립형을 흉내만 내려고 했다면 네. 이렇게 장기간 어떤 갈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만약에 예. 정말로 정해놓은 거라면 좀 빨리 음. 결정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결정은 했고 통합형 비례정당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쪽 그 협상을 담당할 뭐 의원들도 정한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안에 어떤 정당들이 함께할 것이냐부터 해서
그러면은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자리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광욱, 김의겸 씨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최광욱, 김의겸 의원의 스타일은 약간 포퓰리스트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조국 송영길 신당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근데 예. 조국 송영길 신당은 정치 구도 자체를 흔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송영길 씨는 옥중에 있으면서 정치 검찰 해체당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총선 이후에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겠죠. 그러니까 정치 검찰 해체 자체가 약간 반헌법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국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한편 우려되는 거는 그 진보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이런 분들이 좀 이념적 색채가 있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진보당이 연동형을 타고 제도적으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윤미향보다 조금 더 진한 사람들이 이걸 타고 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조금 더 이념적으로도 좀 진한 그런 예. 사람들이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위성정당의 꼼수를 비판하면서 뭐 최강욱,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된다. 그러면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거는 예. 현실적인 위협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김의겸 씨는 포퓰리스트니까 운동권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엷은 운동권 색채가 그런 건데, 조금 더 대중에 가까운. 예, 예. 대중들. 근데 지금은 뭐 조국 송영길 의원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윤미향 씨는 운동권 색채는 강하지만 운동권 서열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네. 조금 더 진한 사람이 들어오면 운동권 청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실증을 갖겠죠. 아, 예. 뭔가 비례정당이 그 통합형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어떤 비례대표 몇 면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예. 그 면면들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청산 얘기가 네. 비례대표의 면면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들을 좀 그 같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지난 과정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가요? 무조건 대선만 바라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다기에는 뭔가 약간 청구서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듯이 좀 수용한 느낌도 약간 들긴 해서요. 예, 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연동형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제야 세력은 뭐 당 대표실을 점거한다거나 예. 81명 국회의원들은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흔들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쪽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 상당히 예. 그러면은 이게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 때 있어서도 목소리가 그분들이 좀 세지겠네요. 예. 그분들이 예.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한 10석 정도를 가져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사당화가 아니라 이재명의 권력 기반이 유지되긴 하지만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균점하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아, 국회의원 한 10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저희가 좀 알만한 단체랄까 아니면 알만한 분의 뭐 이름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같이 하겠다는 뭐 진보 시민사회 세력 중에서요. 그 원로 쪽에는 유인태, 김부겸 이런 분이 거론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81명의 경우에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적이고 네. 이탄희 의원 이외에도 그 강민정, 이하경 좀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수 정당인데 소수 정당에서는 새진보 연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쪽이고 예. 옛날 정의당에서 나온 네.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진보당이 있고 그다음에 제야 정치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만들었는데 정통 제야입니다. 여기에는 박석훈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 시민단체 박석훈, 활동 오래 조성우, 하셨던 예. 아,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번 비례정당 만드는데 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발언권이 상당히 세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이재명 대표랑 지난 4일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우호적인 제3 세력까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 전 대통령의 그 목소리도 좀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민경호 대표님은 계속 이게 본인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일 거다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네요. 제가 요거는 약간 착각을 하거나 정보가 좀 어두웠던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회동에서 서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좀 수용한 측면이 강한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은 수용은 표면적으로만 하고 네. 실제 권력 투쟁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명, 친이가, 친명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일에 양산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는 뭔가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보였는데 예. 5일에 광주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보시니까 예. 아 그건 아니구나 예, 예. 이러고 좀 느끼신 거네요. 아까 이제 명문 갈등,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인데 뭐 사실 이재명 대표 대선 때도 좀 도왔던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친명에 가깝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근데 윤석열 정부 탄생의 기여자들에게 좀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왜 뭐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약간의 억울함을 좀 비쳤거든요. 근데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는데 네. 당장 며칠 뒤에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대놓고 뭔가 전 정권 인사들을 저격하는 거 이건 좀 왜 이런 식의 좀 말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권력 의지, 아까 그 비례대표의 관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예. 이건 지역구이고 그다음에 친명이라는 강력한 어떤 그룹과의 어떤 내전 같은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자기가 민주당의 어떤 권력 지분을 챙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제일 중시되는 거는 그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서 패배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의 책임을 막 물는 거는 나는 이 세력을 제거하겠다라는 정치 구태타 같은 느낌이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명 세력은 그러니까 소수 정당 이쪽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주지만 지역구에서 친명 그룹을 내주면 향후 대권 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명 그룹은 제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된 거라 뭐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맞는지는. 근데 뭐 기사의 내용에만 따르자면 이 대표가 한 10번 정도 계속된 임종석 전 실장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약간 공천도 안 주고 축출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갈등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차기 대권을 둘러싼 좀 조기에 형성된 정치 공방 또는 정치적 내전으로 보이는데 예. 만약에 임종석 의원을 그대로 두면 친명이 세력화될 수 있잖아요. 구심점을 확보하면서 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권에서 잠재적인 경쟁자이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친문이 세력화되면 이게 친명 주도의 또 이재명 사당화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꺾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저희 메인 뉴스 A에 출연을 했었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총선 이후에 친문의 구심점을 견제하기 위한 게 있지 않겠냐라고 물었더니 뭐 제가 그 정도로 뭐 거물이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넘기셨거든요. 근데 뭐 대선 주자 그런 정도의 라이벌이라고까지 좀 인식을 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는? 저는 그러니까 임종석 의원이 차기 대권 주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판단할 능력이 좀 덜한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 또는 자기의 어떤 권력의 어떤 일원화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있고 내부에서 분란이 조성되면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임종석 그 의원의 비서실장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조기에 싹을 자른다 이런 강력한 정치적 동기가 작동할 자신에게 거다. 위협이 될 만한 예, 존재들은 그렇다. 아예 들이지 않겠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면서 조국 송영길 얘기가 다 나오긴 했는데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도 뭐 합류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그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데요. 정성호 의원이 조국, 송영길 두 사람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결과적으로 뭐 승리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신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조국 송영길 신당이 연동형을 타고 다시 정치에 컴백을 한다면 예. 이거는 한국 정치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로 보면 아마도 조국 송영길 신당이 연동형을 타고 정치에 다시 컴백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까지도 조국이나 송영길은 뭐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연동형이 이 사람들이 컴백하는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표현에 따르자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 책임을 좀 져야 한다는 건데 사실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문경호 대표도 그때 아 여긴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을 예, 먹으신 거고 조국 사태야말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최대 뭐 기여를 한 사건이 아닌가 싶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을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책임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 탄압을 하기 위한 그냥 수단, 그러니까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책임이 큰 거고 당연히 후보였기 때문에 아, 대선 패배 당시 예. 후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사태가 뭐 큰 건데 그거를 다 젖혀두고 뭐 그 다른 이유를 다는 것은 정치 탄압의 정치적 어떤 갈등의 어떤 명분을 하는 거지 그게 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1심 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뭐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선고가 상당히 중요를 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옥중에서 뭐 창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정치권이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으세요? 오늘 오후에. 구속이 저는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법원 분위기가 좀 원칙적인 판결을 중시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법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네. 구속이 돼도 뭘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타격을 받나요? 그래도 뭘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다른 방식으로 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민주당이 예. 되게 애써서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좀 선을 긋는 모습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냥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의 뭐 세력으로 좀 인정해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바뀐 걸로 보이세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잘라내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묵시적인 승인, 동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결과적으로 조국 신당을 인정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아, 그걸 이제 정치 세력이니까 이건 예. 잘라야 되거든요. 원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를테면 부담스럽다는 표정은 지면서도 그래도 잘라내지 않는 것은 내가 당신을 어느 정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뭐 실제로 뭐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거기도 못지않게 어떤 대권 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에게 어떤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대하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네. 약간 부분적이잖아요. 예. 근데 임종석 의원은 친문의 대표 주자로 민주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종석과 조국은 좀 다른 레벨의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예. 위협적인 건 임종석 전 실장일 네, 것이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검찰 해체당 만들겠다 창당 선언은 일단 한 상태인데요. 통합비례정당 합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옥중 서신도 내고 뭐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강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창당까지요? 예, 예. 네. 정치검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창당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어떤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끝까지 갈 걸로 보이고 송영길 신당의 최고 문제점은 한두 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치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속된 사람이 정치검찰 해체라는 정당을 만드는 건 초유의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 헌정 질서가 그러니까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는 어떤 믿음 속에서 일을 하는 건데 네. 그 구도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공공의 낙의 탄핵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흐름, 네. 이런 흐름을 송영길 신당이 연동형으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도가 계속 확산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게 구속된 사람이 만드는 정당과 뭔가 비례대표, 비례 위성정당을 같이 논의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창당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총선에 어떤 그 정당으로 등록을 해서 나온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민주당이 좀 부담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게 당연히 부담이 돼야 되는데 네. 어제 의원들 멘트를 보면 송영길 신당도 뭐 거론할 수 있다, 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참 한국 정치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금 운동권 청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관훈 토론회 자리에서 실명을 상당히 많이 거론했는데 예, 예. 뭐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뭐 윤미향, 서영교 의원 이렇게 실명을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이들의 뭐 부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뭐 송영길 신당 나오면은 오히려 운동권 청산이라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에는 좀 더 힘이 실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실명 거론도 좀 더 잦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을 좀 추상적이고 이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면서 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면 총선 이후에 조금 더 좀 가파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명을 막 거론하면서 네. 그거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 네.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와 결부된 운동권 청산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게 맞물리면 운동권 청산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대통령 어제 대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젯밤에 방송이 좀 늦은 시간이긴 했는데요. 방송 보셨습니까? 예, 예. 신년 대담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사전에 예, 예. 질문지나 뭐 참고 자료 없이 대통령 생각을 밝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 얘기도 하고 북한과 관련된 대북 이슈 얘기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메시지 자체는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네. 예상을 국민들도 예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문제 있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이런 것 같아요. 어제 대담의 예, 분위기요. 그 네. 조금 약간 경직돼 있고 너무 이렇게 통제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대통령이 좀 호방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잘 살리는 형태의 네. 대담이었으면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너스레도 좀 얘기하고 네. 농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의자에서 딱 약간 좀 이게 긴장된 듯한 모습이어서 네.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메시지가 있고 그걸 전달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될 때 조금 호소력은 덜했을 거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뭔가 그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부분 아쉽다라고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도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거잖아요. 뭐 유감이다. 죄송하다. 아. 뭐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보면 저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같고 벌써부터 민주당은 뭐 사과는 빠졌다. 뭐 뻔뻔한 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공작이다.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과라는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네. 인정을 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부주의하게 어떤 명품을 받은 거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것, 예, 그렇죠? 만난 거. 끊어내지 못한 것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는 사과에 가까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과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글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와서 어제 북한을 비이성적 집단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취임 초반부터 계속 했던 그런 대북 메시지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은 조금 더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하시던 얘기죠. 그리고 네. 그 이상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 대통령은 이렇게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태세를 갖추는 포지션이고 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응한 원칙적인 태도와 입장을 견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뭐올 총선 전에 또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선 임박해서 북한의 행동을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다리는 어떤 자세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